결혼식 전날 밤 남자친구는 이혼한 옛사랑 곁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그 옛사랑은 내게 결혼식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석 달 후 그는 울면서 내게 다시 만나자고 애원했다. 나의 이름은 서연, 올해 27이다. 내일은 지훈과 내가 결혼하는 날이었다. 지금 시각은 이미 깊은 밤 11시. 나는 장미꽃으로 가득 채워진 신혼집에 앉아 내일 입을 웨딩드레스를 손에 들고 있었다. 이 웨딩드레스는 석 달 동안 고심 끝에 고른 디자인이었다. 진주 장식의 넥라인은 내 피부를 더욱 희고 돋보이게 했고, 스커트 자락의 작은 보석들은 조명 아래 반짝였다. 마치 지난 반년간의 내 마음처럼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내 대학교 동창이었다. 우리는 5년 동안 함께하며 풋풋한 캠퍼스 커플에서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양가 부모님 모두 만족하셨고 혼수와 예물, 결혼식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흘끗 보았지만 여전히 지훈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오후에 그는 잊지 못하는 옛사랑, 수정이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러 간다고 했다. 수정은 지난주에 이혼했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다. 지훈은 그래도 한때 아는 사이인데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내일 일찍 일어나 신부를 맞이해야 하니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하지만 기다림은 오후부터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나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전화는 연결되었다. 전화 너머로는 시끄러운 배경소음이 들렸고 희미하게 아이의 울음소리와 수정의 한숨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피로감과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그는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나 오늘 밤에는 못 돌아갈 것 같아. 내 심장은 쿵 하고 가라앉았다. 손에 든 웨딩드레스를 더 세게 움켜쥐었다.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며 물었다. 이사하는 문제가 아니야. 지우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수정이가 이혼하고 나서 계속 힘들어했어. 오늘 밤 갑자기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면서 아이를 안고 울면서 나더러 곁에 있어달라고 애원했어.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도저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었고 목구멍은 무언가에 막힌 듯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결혼식 전날 밤, 내 약혼자가 다른 여자의 집에서 밤을 보낸다니. 지훈아, 나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했었다. 내일이 우리 결혼식이야.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지금 돌아오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야? 알아. 정말 미안해. 지훈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어떤 단호함이 느껴졌다. 하지만 수정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가 만약 떠나면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평생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서연아, 우리 결혼식 취소하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사정없이 붙잡힌 듯 아파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지훈아, 다시 말해봐. 결혼식을 취소한다고? 우리 5년의 시간, 반년 넘게 준비한 결혼식을 고작 수정 씨가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취소하겠다는 거야? 서연이는? 지훈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나와 수정이는 너보다 먼저 알던 사이야. 그 사람은 예전에 나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어. 지금 그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모른 척할 수가 없어. 나도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그 사람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을 놓지 못한다고?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뚝뚝 떨어져 웨딩드레스의 작은 보석 위로 쏟아졌고 작은 얼룩을 남겼다. 그럼 나는? 지훈아, 우리 5년은 대체 뭐였어?
나에게 프로포즈할 때 평생 잘해주겠다고, 가정을 이루자고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었어. 전화 너머는 침묵만이 흘렀다. 희미하게 수정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지훈이 나지막이 위로하는 목소리도 함께였다. 그 목소리는 마치 칼날처럼 내 심장을 한 조각씩 베어내는 듯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닦았다. 내 목소리는 갑자기 냉정해졌다. 너무나도 냉정해서 나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물었다. 지훈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 정말 결혼식을 취소할 거야? 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말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정말 너에게 미안해. 결혼식은 취소하자. 뒤실은 내가 양가에 설명할게.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네가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야. 말을 마친 나는 전화를 끊고 아무렇게나 휴대폰을 소파 위로 던졌다. 신혼집 가득 피어난 장미는 여전히 짙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지만 지금 내게는 그저 코를 찌르는 듯한 역겨운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애써 고른 웨딩드레스를 바라보며 갑자기 한없이 우스웠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위를 들고 망설임 없이 웨딩드레스 위로 가위를 내리쳤다. 진주가 흩어지고 작은 보석들이 떨어져 나갔다. 드레스 자락은 조각조각 잘려나갔다. 마치 지금 산산조각 난 내 마음처럼 5년간의 감정, 반년 넘게 품었던 기대가 결혼식 전날 밤 내 약혼자의 손에 의해 산산이 부서졌다. 창밖의 밤은 점점 깊어졌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웨딩드레스 조각들 속에 앉아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지훈이 결혼식을 취소하겠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그와의 과거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혼란을 정리하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지훈과의 전화를 끊고 나는 웨딩드레스 조각들 속에 앉아 꼬박 30분 동안 멍하니 있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때가 되어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오늘은 내게 가장 기쁜 날이 될 예정이었지만 이제 나는 그 기대를 내 손으로 부숴야 했다. 나는 먼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엄마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일어났니? 1시간 뒤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너한테 도착할 거야. 일찍 준비해. 지훈 그 아이는 벌써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겠지. 나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꾹 참으며 말했다. 엄마, 결혼식 취소됐어. 전화 너머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몇 초 후, 엄마는 다급하게 물었다. 지훈 어젯밤에 안 돌아왔어.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수정 씨 집에 있었대. 마음속에 수정 씨를 놓지 못하겠다고 나랑 결혼을 취소하자고 했어. 엄마는 순간 폭발했다. 전화기 너머로 버럭 화를 내며 말했다. 그 지훈이라는 애는 정말 인간도 아니구나. 5년 감정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끊어내? 수정이라는 그 여자는 이혼까지 해놓고 남의 결혼을 망치다니. 서연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엄마 지금 당장 너한테 갈게. 엄마, 오지 마. 나는 엄마를 말렸다. 이미 이렇게 된 일, 울고불고 해도 소용없어. 제일 급한 건 친척과 친구들에게 알려서 괜히 헛걸음하지 않게 하는 거야. 엄마와의 전화를 끊고 나는 친한 친척과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었다. 결혼식이 취소되었다고 말할 때마다 내 마음은 한 번씩 찢어지는 듯했다. 어떤 친척은 놀라서 자세한 사정을 물었고 어떤 이는 묵묵히 위로해 주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를 대신해 지훈에게 따지러 가겠다고 했지만 나는 모두 말렸다. 오전 9시까지 이리저리 연락을 돌려야 할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고 나자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때 문벨이 울렸다. 나는 엄마가 온 줄 알고 문을 열었지만 문 앞에는 지훈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치염도 거뭇하게 자라 있었다. 어제 입었던 옷을 그대로 걸치고 있어 초췌해 보였다.
나를 보자 그는 죄책감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나는 몸을 옆으로 틀어 문을 가로막았다. 서연아,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너에게 상처 준 건 알아. 하지만 수정 씨 얘기는 그만해. 나는 그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지훈아,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네가 지금 여기 온다고 무슨 의미가 있어? 사과하러 왔어. 그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이거.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우리의 약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예전에 그가 이 반지를 끼워주며 내게 프로포즈했었는데 이제는 자기 손으로 돌려주려 하는 것이다. 나는 받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반지는 네가 가지고 있어. 아니면 버리든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신혼집 말인데. 나는 말을 이어갔다. 이 집은 우리가 함께 계약금을 냈고 대출금도 함께 갚아왔지. 내가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연락해서 집 문제를 처리할 거야. 내 몫은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받을 거고 네 몫도 더 가져가지 않을 거야. 지우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그는 말했다. 서연아, 너는 정말 그렇게 나를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우리 5년의 감정을 이렇게 좋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야? 무엇을 이야기해? 나는 좀 쓸쓸하게 웃었다. 결혼식 전날 밤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던 너의 행동을? 첫사랑 때문에 약혼녀를 버린 너의 행동을? 지훈아, 너와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어. 나는 몸을 돌려 방 안에서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그가 내게 맡겨두었던 모든 물건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에게 봉투를 던지며 말했다. 이것들은 다 네 물건이야. 가지고 가. 오늘부터 이 집에 다시는 발들이지 마. 지우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급히 한 발짝 물러서서 그의 손길을 피했다. 나는 말했다. 지훈아, 자중해줘. 우리는 이미 헤어졌어. 앞으로 내 삶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줘. 말을 마친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닫고 잠가버렸다. 문 밖에서 그의 문 두드리는 소리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 뒤에 기댄 채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다. 그와의 과거를 완전히 끊어내려면 내가 이토록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지훈의 전화번호, 카카오톡, 그리고 그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차단하고 삭제했다. 그리고 내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 신혼집은 지훈과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한때 얼마나 달콤했던가. 지금은 그만큼이나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 물건들을 하나씩 포장했다. 옷, 책, 생활용품, 그리고 내가 직접 고른 장식품들. 그 어떤 것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엄마와 아빠가 오셨다. 바닥에 흩어진 웨딩드레스 조각들과 포장된 내 짐들을 보시고 엄마는 가슴 아파하며 나를 안고 한참을 우셨다. 아빠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나는 짐을 엄마 집으로 옮겼다. 떠나기 전 나는 한때 기대로 가득했던 이 신혼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미련은 없었고 오직 후련함만이 남았다. 이제부터는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내가 조금만 더 강해지고 노력하면 이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지훈과 수정, 그들의 길은 그들 스스로 가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 사이에 얽힌 인연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엄마 집으로 이사 온 다음 날 나는 아직 결혼 취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인사부장이 전화를 걸었는데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말했다. 서연 씨, 제출하신 결혼 휴가 신청은 저희가 승인했지만 지금 결혼식이 취소되었으니 최대한 빨리 퇴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서현 씨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는 서현 씨를 마케팅부 팀장에서 행정부 사원으로 발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급여도 그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가 곧바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 나는 이 회사에서 4년을 근무했다. 인턴부터 시작해 마케팅부 팀장까지 오르기 위해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우리 부서에서 항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그런데 이제 결혼이 취소되자 회사는 아마도 내 상태가 좋지 않아 팀장직을 더 이상 맡을 수 없다고 판단했거나 혹은 내가 팀 분위기에 영향을 줄까봐 나를 강등시키고 부서를 옮기려 하는 것이리라.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다. 지금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등과 강봉은 의심할 여지 없이 상처받은 내 마음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격이 없이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부서 이동은 필요 없습니다. 저 퇴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책상에 엎드려 다시 눈물을 쏟아냈다. 시련도 모자라 이제는 직장마저 잃었다. 나는 한순간에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한 기분이었다. 엄마는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안타까워하며 나를 위로했다. 사연아, 일은 다시 찾으면 돼. 그렇게 끙끙 앓지 마. 정말 힘들면 우리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동안 지내면서 마음을 달래는 것도 괜찮아. 엄마의 말은 나를 깨우쳤다. 도시의 모든 것이 지움과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회사, 신혼집, 자주 가던 식당, 어디를 가든 예전 일들이 떠올라 정말 괴로웠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좋은 선택일지도 모른다. 슬픈 장소들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테니까. 그날 오후 나는 간단한 짐을 챙겨 엄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고향은 작은 읍내였다. 생활의 리듬은 느렸고 공기는 낡았다. 친척들과 이웃 주민들은 모두 따뜻했다. 집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많은 이웃들이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었다. 이것저것 묻는 질문은 피할 수 없었지만 모두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느껴져 내 마음은 한결 따뜻해졌다. 집에서 일주일 정도 지내자 나는 점차 시련과 실업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매일 생계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엄마를 보며 나도 더 이상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싶지 않았다. 무언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고향은 과일이 풍부하게 생산되는 곳이었다. 특히 체리와 딸기는 품질이 좋고 맛도 달콤했다. 하지만 좋은 판매 경로가 없어 내년로가 없어 매년 많은 과일이 밭에서 썩어갔고 농부들은 다 일이 밭에서 썩어갔고 문득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온라인 쇼핑몰을 여러 마을 주민들을 돕고 과일을 팔아보면 어떨까? 이 아이디어를 말하자 엄마 아빠 모두 나를 지지해 주셨다. 엄마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우리 동네 과일이 정말 좋긴 한데 아무도 몰라줘서 문제였지. 네가 팔 수 있다면 나도 돈을 벌고 마을 주민들도 도울 수 있으니 좋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그렇게 쉽지 않았다. 초기 자금, 상품 공급처, 물류, 온라인 쇼핑몰 운영,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다. 나는 4년간 일하며 모아둔 예금, 약 1억 5천만 원을 초기 자금으로 사용했다. 내가 상품 공급처를 찾고 물류 회사와 연락하며 정신없이 바쁘던 어느 날 오후, 읍내 물류센터에 협력 논의를 하러 갔다가 막 문을 나설 때였다. 서연아, 정말 서연이니? 뒤돌아보니 키 크고 훤칠한 남자가 멀지 않은 곳에 서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그를 알아보았다. 민준과 나는 같은 마을 출신이었다. 어릴 적 우리는 자주 함께 등하교했고 그는 나를 괴롭히던 남자아이들을 혼내주기도 했다. 나중에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일하러 갔고 몇 년 동안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면서 꽤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민준아? 정말 오랜만이야.
웬일로 고향에 왔어? 민주는 내 앞으로 다가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다. 부모님 보러 왔다가 널 만날 줄은 몰랐네. 우리 엄마한테 네가 얼마 전에 좀 힘든 일을 겪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때? 그가 내 사정을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아마 이웃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다 지난 일이야. 괜찮아. 나는 지금 고향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서 우리 동네에 과일을 팔려고 해. 온라인 쇼핑몰로 과일을 판다고? 민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 우리 동네 과일은 품질을 말할 것도 없는데 좋은 판매 경로가 부족한 게 문제였지. 내가 몇 년 동안 전자상거래를 해왔어 운영이랑 물류 쪽은 잘 알아. 어쩌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내 마음속에 갑자기 기쁨이 밀려왔다. 정말이지 산 넘고 물 건너 길이 없나 했더니 버드나무 늘어진 곳에 꽃이 피었네라는 말이 딱 맞았다. 나는 마침 조언해줄 사람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민준이 나타난 것이다. 게다가 그는 전자상거래도 잘 안다니 이건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나는 얼른 말했다. 정말? 너무 잘 됐다. 지금 물류랑 운영 문제로 고민 중이었는데 네가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고맙겠어.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무슨 감사야? 우리는 오랜 친구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럼 일단 나랑 같이 과수원에 가서 과일 좀 보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이야기해보자. 그날 오후 민주는 나를 따라 면면 농부의 과수원을 방문했다. 그는 체리와 딸기의 품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농부들과 수매 가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는 경험이 풍부해서 몇 마디 말로도 핵심을 짚어냈다. 농부들은 모두 우리와 기꺼이 협력하려 했다.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민주는 내게 전자상거래 운영 기술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예를 들어 상품 페이지를 어떻게 최적화하고 어떻게 홍보하며 사후 처리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등이었다. 게다가 더 저렴한 물류 회사를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 민준이 진지하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실현과 취업의 충격으로 한때는 내 인생이 이대로 암울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향에서 새로운 방향을 써 새로운 방향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나를 기꺼이 도와니라 나를 기꺼이 도와니라 나를 기꺼이랑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남에게만 의지하던 예전의 서연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모아둔 돈이 있고 마을 주민들의 지지가 있으며 민준의 도움이 있었다. 나는 내가 노력하기만 한다면 이 일을 반드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고 내 삶을 다시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민준의 도움으로 내 과일 온라인 쇼핑몰은 빠르게 문을 열었다. 민준은 상품 페이지를 디자인하고 키워드를 최적화했으며 라이브 커머스 진행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주문이 많지 않아 하루에 겨우 10여 건 정도였다. 하지만 나는 전혀 조급해하지 않았다. 매일 정성껏 과일을 포장하고 고객들의 메시지에 인내심을 가지고 답장했으며 사후 처리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다. 점차 고객들이 늘어났다. 모두 우리 집 과일이 신선하고 맛있으며 배송도 빠르다고 칭찬했다. 단골 고객이 점점 많아지고 주문량은 날마다 늘어났다. 가장 많을 때는 하루에 200건이 넘는 주문을 받기도 했다. 나와 엄마 아빠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이웃 주민 두 분을 고용해 포장 작업을 도왔다. 그렇게 2달 넘게 바쁘게 지내자 내 온라인 쇼핑몰은 이미 제법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처음 투자했던 초기 자금을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수익도 올렸다. 나는 번 돈으로 부모님께 새 가전제품을 사드리고 집 마당도 새로 단장했다. 아빠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는 날이 많아졌다. 민준도 자주 가게에 와서 도와주었다. 때로는 라이브 방송을 도와주고 때로는 물류를 연계해 주었다.
우리는 점점 더 호흡이 잘 맞았다. 이웃 주민들은 우리가 천생연분이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엄마도 사석에서 내게 민준 그 아이 정말 능력 있고 너에게도 마음을 쓰는 것 같으니 잘해봐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준에게 좋은 감정이 가득했다. 다만 지훈과의 일을 겪은 후 나는 감정에 대해 유난히 신중해졌다. 그날 오후 내가 마당에서 체리를 포장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문 앞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지훈이었다. 석 달 만에 만난 지훈은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에는 항상 깔끔하고 단정한 셔츠를 입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정돈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까지 내려와 무척 초췌해 보였다. 그를 보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손에 든 체리를 계속 포장하며 그를 무시했다. 지우는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와 내 앞에 섰다.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오랜만이야.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포장하면서 말했다. 무슨 일이야? 볼 일 없으면 가죠. 나 바빠. 네가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서 아주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함께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일부러 너를 보러 왔어. 그럴 필요 없어. 보다시피 난 잘 지내. 나는 말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털썩 소리를 내며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깜짝 놀라 서둘러 일어서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내가 너에게 죄를 지은 걸 알아. 결혼식 전날 밤 너를 버리고 결혼식을 취소해서 너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줬어. 지난 석 달 동안 매일 후회했어. 한순간 어리석어서 수정에게 눈이 멀어버린 내가 바보 같았어. 나는 그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동정심이 한 조각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가증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말했다. 지훈아, 일어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때는 네가 직접 수정 씨를 선택했잖아.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 있어. 당연히 의미 있어.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다. 수정이와 함께 지낸 석 달 동안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그는 성격이 급하고 이기적이며 늘 의심이 많아서 매일 나랑 싸웠어.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어. 정말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너였다는 걸. 서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내가 예전에 너에게 못해줬던 것들 다 보상해줄게. 다시 시작하자고? 나는 비웃듯이 웃었다. 지훈아, 너는 감정을 뭘로 생각해?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거야. 예전에 결혼식 전날 밤 수정 씨 때문에 나랑 결혼을 취소할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너 때문에 나는 모든 친척과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고 직장을 잃고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야 해.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했어. 지우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너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준 걸 알아.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서연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뭐든지 네 말대로 할게. 우리 예전처럼 좋게 지낼 수는 없을까?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아,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네가 결혼식을 취소하겠다고 말한 그 순간부터 다시는 가능성이 없었어. 나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 내 사업도 있고 나를 걱정해주는 가족과 친구들도 있어. 더 이상 네가 내 삶을 방해할 필요 없어. 그때 민준이 밖에서 물건을 싣고 돌아왔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지훈을 보고
또 나를 보더니 무슨 상황인지 바로 알아차렸다. 그는 내 곁으로 다가와 내 앞을 막아서며 지훈을 바라보고 말했다. 이봐요, 일어나세요. 여기서 서연 씨를 계속 귀찮게 하지 마세요. 서연 씨는 이제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건 그저 서연 씨를 난처하게 만들 뿐이에요. 지훈은 민준을 보자 눈빛에 경계심과 질투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일어서서 나를 보며 말했다. 서연아, 혹시 저 남자 때문이야? 너 혹시 저 남자랑 벌써 사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단호하게 나를 거절하는 거지? 지훈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화가 나서 말했다. 나와 민준 씨는 그저 동창이자 사업 파트너일 뿐이야. 설령 그가 없었더라도 나는 너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네가 후회하는 건 나를 여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와 수정 씨가 잘 지내지 못하니까 내 좋은 점이 떠오르는 것뿐이잖아. 똑똑히 말해줄게. 나 서연이는 네가 버리고 싶을 때 버리고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야. 가. 나는 문을 가리켰다. 앞으로는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 우리 각자 잘 지내고 서로 방해하지 말자. 지우는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민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그를 차갑게 바라보고 말했다. 이봐요. 당장 여기서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지우는 나를 절망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다시 민준의 단호한 태도를 보았다. 더 이상 얽혀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를 깊이 한번 보고 그 눈빛에는 억울함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천천히 떠났다. 그의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는 한치의 미련도 없었다. 오직 해방감만이 느껴졌다. 이걸 해야말로 과거를 완전히 내려놓았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런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럴 가치도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괜찮아. 이미 오래전에 아무렇지도 않아졌어. 우리 계속 포장하자. 안 그러면 오늘 주물량을 다 못 보낼 거야. 햇살이 마당에 쏟아져 내렸고 싱싱한 붉은 체리 송이들과 내 얼굴 위에도 내리쬐었다. 나는 내 미래가 이 체리처럼 밝고 달콤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훈이 떠난 다음 날 오후 막달게 한 상자를 포장하고 있는데 붉은색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집 마당 문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원피스를 입고 정교한 화장을 한 여자가 내렸다. 수정이 아니면 누구겠는가. 그녀는 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과일과 포장 상자들을 한 바퀴 훑더니 입가에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수정 씨, 웬일로 왔어요? 수정은 내 앞으로 다가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하찮은 것을 보는 듯했다. 그녀는 말했다. 서연 씨, 당연히 당신을 보러 왔지. 듣자 하니 지금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서 이런 값싼 과일들을 팔면서 아주 잘 지낸다면서. 그녀의 말에는 짙은 조롱이 담겨 있었다. 내 마음 속에서는 화가 치밀었지만 그래도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내가 잘 지내든 못 지내든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다른 할 말 없으면 가죠. 내 장사 방해하지 말고 그렇게 서두르지 마. 수정은 옆에 있던 작은 남자아이를 끌어당겨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얘야, 이모한테 빨리 인사해. 이 이모는 예전에 거의 네 새엄마가 될 뻔했단다. 아이는 낯설어하며 수정 뒤로 숨어 말하려 하지 않았다. 수정은 아이의 등을 두드리더니 다시 내게 말했다. 서연 씨, 지훈 씨가 어제 당신을 찾아와서 다시 만나자고 애원했다고 들었어. 그렇죠? 그런데 당신 그 사람 받아주면 안 돼. 그 사람은 이제 아무 능력 없는 한심한 놈이야. 나도 원하지 않는 걸 당신은 무슨 보물이라고 여기는 거야? 나는 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여자가 정말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불고하며 불쌍한 척하던 그 수정이란 말인가? 나는 비웃듯이 말했다. 수정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예전에는 당신이 울면서 지훈 씨에게 곁에 있어달라고 애원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사람이 한심하다고 말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수정은 당당하게 말했다. 내가 이혼하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서 누군가에게 의지할 사람을 찾았던 게 뭐가 문제야? 지훈 씨는 자발적으로 내 곁에 있었지. 내가 강요한 거 아니거든. 누가 알았겠어. 그 사람이 그렇게 쓸모없을 줄은. 버는 돈은 나와 아이가 쓰는데도 모자라고 성질은 점점 더 나빠져서 매일 나랑 싸우는데 이런 남자를 내가 왜 붙잡고 있어? 당신이 그를 원하지 않는다면 왜 그가 나를 찾아오지 못하게 막는 거야? 나는 물었다. 나는 당신이 잘 지내는 꼴을 못 봐. 수정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빛이 사악하게 변했다. 서연 씨, 당신이 뭔데? 예전에 지훈 씨는 분명 나를 먼저 알았어. 내가 그의 외국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당신 차례는 아예 없었을 거야. 당신이 내 남자를 빼앗아 갔으면서 이제 와서 편안하게 살려고 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수정은 결코 여리고 불쌍한 이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기적이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악독한 여자였다. 나는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르고 침착하게 말했다. 수정 씨, 당신이 착각하고 있어. 지훈 씨는 단 한 번도 당신의 남자가 아니었어. 그때는 당신 스스로 외국으로 나가 그를 포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게 된 거지. 당신 스스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남 탓을 해?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수정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외국으로 나간 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였어. 나는 지훈 씨가 나를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 사람이 그렇게 기계 없이 순식간에 당신과 사귈 줄은 몰랐어. 내가 이혼하고 돌아온 건 그를 되찾기 위해서였는데 누가 알았겠어. 그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쓸모없어져서 당신마저 붙잡지 못할 줄이야. 그리고 당신 그 온라인 쇼핑몰 말이야. 수정은 옆에 있는 포장 상자들을 힐끗 보았다. 조금 잘 된다고 우쭐대지 마. 고작 과일 파는 거잖아. 돈이나 얼마나 번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당신 가게를 망하게 할 수 있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나는 경계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별거 아니야. 수정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나는 그저 당신에게 지훈 씨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하고 싶은 것뿐이야. 그 사람이 아무리 쓸모없어도 내가 먼저 찍은 사람이야. 당신이 현명하다면 스스로 그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이 보잘것없는 온라인 쇼핑몰도 닫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 고객들에게 당신이 파는 과일이 신선하지 않고 다 썩었다고 소문을 퍼뜨려서 아무도 당신에게서 사지 못하게 할 거야. 바로 그때 민준이 밖에서 물건을 싣고 돌아왔다. 수정이 마당에서 나와 다투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곧바로 다가와 내 앞을 막아서며 수정을 바라보고 말했다. 당신 누구야? 여기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수정은 민준을 보자 눈빛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말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지훈 씨의 여자이자 서연 씨의 예견적이지. 왜? 당신이 바로 이 여자 온라인 쇼핑몰을 돕는 남자라는 거야. 당신도 이 여자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이 여자 때문에 연루되지 말고 여기서 함부로 소문 퍼뜨리지 마. 민준이 화를 내며 말했다. 우리 과일은 모두 단일 수확해서 단일 배송하는 아주 신선한 과일이야. 고객들의 평판도 항상 좋았어. 당신 말 몇 마디로 폄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경고하는데 당장 여기서 떠나.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경찰에 신고? 와, 무서워라. 수정은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서연 씨, 남자 하나 데려왔다고 날 겁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당신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야. 지훈 씨에게서 떠나든지 아니면 망하는 걸 기다리든지 당신이 직접 선택해. 나는 수정이 그 추악한 얼굴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말했다. 수정 씨, 여기서 헛된 꿈 꾸지 마. 나는 누구에게서도 떠나지 않을 거고 내 온라인 쇼핑몰도 망하지 않아. 당신이 이렇게 협박하면 내가 겁먹을 줄 알아? 당신의 그런 속셈을 누가 모를까? 당신은 그저 내가 잘 지내는 꼴을 못 봐서 여기 와서 행패 부리는 것뿐이잖아. 그리고 나는 말을 이어갔다. 지훈 씨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그건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그때 당신이 불쌍한 척하며 그를 속여 곁에 두었고 이제 와서 그가 쓸모없다고 싫어하는 거잖아. 당신 같은 여자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나는 당신에게 충고하는데 처신 잘하고 더 이상 여기저기서 사람 해치지 마. 수정은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다. 그녀는 나를 앙심 품은 듯 노려보며 말했다. 서연 씨, 두고 봐. 나는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말을 마친 그녀는 옆에 있던 아이를 끌고 화를 참지 못하고 몸을 돌려 떠나버렸다.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에서는 마침내 쌓였던 울분이 터져나왔다. 민주는 고개를 돌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 그 여자 너무 심했어. 내가 가서 따져볼까?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과 따져봤자 그저 더 자극할 뿐이야. 그 사람이 나를 폄하하려 해도 고객들이 믿어줄지 봐야지. 우리는 그저 우리 할 일 잘하고 과일의 품질과 서비스를 보장하면 돼. 그럼 그 사람은 우리를 어쩌지 못할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혹시라도 그 사람이 정말 무슨 엉뚱한 짓이라도 하면 안 되잖아. 앞으로 내가 자주 와서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있으면 그 여자가 더 이상 함부로 못할 거야. 민준의 눈빛을 보며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수정이 아무리 방해하려 해도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나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에게는 내 사업이 있고 민준의 도움이 있으며 가족의 지지가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맞설 충분한 용기가 있었다. 그리고 수정, 그녀의 진짜 모습은 이미 드러났으니 결국에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믿었다. 수정이 떠난 후에도 내 마음속에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그날 그녀가 한 말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한편으로는 지훈을 자신이 먼저 찍었다고 했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쓸모없다고 싫어했다. 또 처음에는 지훈이 자발적으로 자기 곁에 있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나는 지훈이 결혼식을 취소했던 그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 때 나는 민준에게 내 의문을 이야기했다. 민준은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네 말을 듣고 보니 나도 좀 이상하네. 수정 씨가 그렇게 지훈 씨를 싫어하면서 왜 굳이 애써서 자기 곁에 두려 했을까? 게다가 지훈 씨가 특별히 뛰어나지는 않아도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잖아. 결혼식 전날 밤 갑자기 변심한 건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는 그때 전화로 수정 씨를 마음속에서 놓지 못하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었잖아.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혹시 수정 씨가 무슨 수단을 써서 그를 속인 게 아닐까? 민준이 말했다. 나 아는 친구 중에 사설 탐정을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친구에게 부탁해서 수정 씨를 좀 조사해 볼까? 그 사람이 이혼한 진짜 이유랑 어떻게 지훈 씨를 자기 곁에 머물게 했는지 말이야. 나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나는 더 이상 지훈과 수정에게 어떤 식으로든 얽히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의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계속 침침할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럼 미안하지만 부탁할게. 하지만 뭐가 밝혀지든 나는 지훈 씨와 다시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을 거야.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아야, 그저 네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완전히 내려놓게 해주려는 것뿐이야. 다음 날 민주는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수정의 기본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평소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기대감이 더해졌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사흘 뒤 오후 민준이 자료 뭉치를 들고 내 가게로 왔다. 그는 자료를 내게 건네며 말했다. 밝혀졌어. 네가 직접 봐. 나는 자료를 받아들고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다. 자료에는 수정의 이혼 합의서뿐만 아니라 채팅 기록과 녹음 파일도 있었다. 그것들을 다 보고 나자 나는 분노에 몸이 떨렸다. 알고 보니 수정은 자신이 말했던 것처럼 감정 불화로 이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혼 중 외도를 저질렀고 전 남편에게 현장을 들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된 것이었다. 게다가 이혼할 때 거의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다. 그녀의 외도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법원은 아이의 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만스러워하며 계속 전 남편을 괴롭혔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그녀는 처음부터 지훈과 제대로 살 생각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대신해 아이를 키우고 돈을 대줄 호구를 찾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에게 미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결혼하려 한다는 것을 알자마자 일부러 결혼식 전날 밤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고 말했고 아이도 그를 보고 싶어 한다며 자기 곁에 와달라고 했다. 지훈이 도착하자 그녀는 일부러 아이를 안고 울면서 이혼은 일부러 아이를 안고 울면서 이혼 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지내는지, 전 남편이 자신에게 얼마나 나쁘게 했는지, 전 남편이 자신에게 얼마나 나쁘게 했는지. 여전히 지훈을 여전히 채팅 기록에는 수정이 자신의 절친에게 지훈이 바보라서 한 번 속이면 바로 넘어온다고 자랑하는 내용도 있었다. 지훈의 돈을 받으면 바로 헤어지고 다시 돈 많은 남자를 찾을 생각이라는 것이었다. 녹음 파일에는 수정과 지훈의 대화도 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내가 성격이 나쁘고 나와 함께하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은 지훈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다.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녀가 심지어 지훈에게 우리의 신혼집을 팔아서 자신에게 새 집을 사달라고 하려 했다는 것이다. 지훈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그녀는 울고불고 떼를 쓰며 지훈이 허락하게 만들었다. 자료를 다 보고 나자 내 마음속은 오만 가지 감정으로 뒤섞였다. 알고 보니 지훈이 그때 결혼식을 취소한 것은 마음속에 수정을 놓지 못해서가 아니라 수정에게 계획적으로 속임을 당했던 것이었다. 나는 수정의 악독함에 화가 나면서도 지훈에게는 약간의 동정심이 일었다. 그 역시 수정에게 이용당한 것이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그는 말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수정이가 그 사람이 나를 속였어. 그는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 결혼 중 외도를 저질러서 이혼한 거고 계속 내 돈을 속여 빼앗고 나더러 집을 팔라고 강요했어. 이제야 비로소 알았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야. 이미 알고 있어.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시우는 놀라서 말했다. 네가 알고 있었다고? 어떻게 알았어? 사람 시켜서 좀 조사해봤어. 나는 말했다. 지훈아, 너도 너무 어리석었어.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 사람에게 속아 넘어갔니? 내가 너에게 미안해. 지훈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때 나는 정말 정신이 홀렸었어. 그 사람의 가모니설에 속아 넘어갔지. 나는 지금 그 사람과 완전히 끊었어. 그는 내 돈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 갔고 내 직장까지 잃게 만들었어. 서연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래도 너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네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 나는 너를 용서했어. 나는 말했다.
지우는 잠시 멍해졌다. 아마 내가 그렇게 쉽게 용서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는 말했다. 정말? 그럼 우리 착각하지 마.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가 너를 용서한 건 더 이상 이 일 때문에 내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야. 너와 다시 함께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우리 사이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 앞으로는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 전화를 끊고 나는 자료를 책상 위에 놓았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진실이 마침내 밝혀진 것이다.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풀렸다. 민주는 나를 보며 말했다. 이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훨씬 편해졌어. 고마워, 민준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영원히 진실을 몰랐을 거야. 무슨 고마움이야. 민주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너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거야. 앞으로 우리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만 집중하는데 분명 삶은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나는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비록 배신과 기만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성장할 수 있었고 민준처럼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한다면 미래는 분명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수정과 지훈, 그들 역시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진실이 밝혀진 후 나는 과거의 원한을 완전히 내려놓고 사업에만 전념했다. 민준의 도움으로 내 과일 온라인 쇼핑몰은 점점 더 커졌다.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 과일 재배단지도 조성하여 마을 수십 가구의 농부들이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반년 후 우리는 지역문화센터에서 제1회 농촌 창업 성공 사례 발표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나는 마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 창업 선봉으로 선정되어 연단에 올라 연설을 하게 되었다. 시상식은 지역문화센터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많은 지도자, 기업가, 언론 기자들이 찾아왔고 수많은 마을 주민들도 나를 응원하기 위해 와주었다. 나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민준의 팔짱을 끼고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내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다. 내가 연단에 올라 연설을 준비할 때였다. 시야 한쪽에서 두 개의 익숙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다름 아닌 지훈과 수정이었다. 지훈은 빛바랜 티셔츠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는데 예정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수정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짙은 화장을 했지만 눈 밑의 피로와 불안감은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이 왜 여기에 온 걸까?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연단에 올랐다. 마이크를 받아들고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을 올랐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연입니다. 나는 실업과 시련을 겪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마을로 돌아와 창업을 하게 된 초심.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이 한 걸음씩 성장하여 마을 주민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했다.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내가 창업하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민준,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지지에 감사하다고 말할 때였다. 갑자기 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너 이 사기꾼. 네가 파는 과일은 다 썩은 거야. 그런데도 여기서 잘난 척하는 거야? 나는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소리친 사람은 다름 아닌 수정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이 여자는 속이 시커먼 여자예요. 예전에 내 남자를 빼앗아 갔고 지금은 사기나 쳐서 돈을 벌고 있어요. 나도 예전에 이 여자 가게에서 과일을 샀는데 다 썩은 것뿐이었고 환불도 안 해줬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는 일제히 나를 향했고 객석의 마을 주민들도 옹성거렸다. 지우는 수정 옆에 서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게 수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수정 씨, 당신이 내가 파는 과일이 썩었다고 했죠? 증거 있어요. 우리 온라인 쇼핑몰은 완전한 사후 처리 기록을 가지고 있고 모든 주문은 물류 정보와 고객 평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대량 불만 접수는 단 한 번도 없었죠. 오히려 우리 단골 고객 비율은 70% 이상이에요. 마을 주민들이 증언해 줄 수 있어요. 객석의 농부들이 즉시 동조하며 말했다. 맞아요. 서연이네 과일은 다 단일 수확해서 단일 배송하는 거라 아주 신선해요. 우리 직접 키운 과일인데 품질은 절대 보장해요. 수정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는 다시 말했다. 변명하지 마. 당신은 부정한 수단으로 내 남자 지훈 씨를 빼앗았고 지금은 남자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야. 당신은 창업 선봉이 될 자격이 없어. 지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나는 분위기를 바꾸며 눈빛을 날카롭게 했다. 수정 씨,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묻고 싶네. 당신은 그때 어떻게 지훈 씨가 결혼식 전날 밤 결혼식을 취소하고 당신 곁에 머물게 했지? 나는 손을 들어 직원에게 녹음 파일을 재생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의 대형 스크린에는 즉시 수정과 그녀의 절친의 채팅 기록, 그리고 지훈을 속이는 그녀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지훈은 그냥 바보야. 한번 속이면 바로 넘어와. 돈만 받으면 헤어지고 다시 돈 많은 남자 찾을 거야. 내가 몰래 그 사람 물에 수면제를 탔어. 그는 가고 싶어도 못 가. 내가 그에게 신혼집을 팔아서 새 집을 사달라고 했는데 그가 반대하니까 내가 울고불고 떼를 써서 결국 허락하게 만들었어.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자 현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수정을 바라보았다. 수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온몸을 떨며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이 녹음 파일은 가짜야. 가짜라고. 지훈 씨가 제일 잘 알잖아. 나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그때 그 일의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어? 수정 씨가 어떻게 당신을 속였는지? 그녀가 결혼 중 외도를 저질러 이혼한 후 어떻게 당신 돈을 다 빼앗고 직장까지 잃게 만들었는지 말이야. 지훈의 얼굴은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아래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다. 녹음 파일은 사실입니다. 수정 씨가 한 말은 다 거짓입니다. 그는 결혼 중 외도를 저질러 전 남편에게 들켜 이혼한 후 나를 속여 자기 곁에 머물게 했고 몰래 나에게 수면제를 먹였으며 내 돈을 다 빼앗아 가고 집을 팔라고 강요했습니다. 결국 내 직장까지 잃게 만들었죠. 말도 안 돼. 수정이 소리쳤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잘해준 거야. 당신 자신이 쓸모없었던 거지. 됐어.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수정 씨, 당신의 결혼 중 외도, 타인의 감정을 기만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행위. 이 모든 것에는 증거가 있어. 나는 이미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으니 법이 당신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어. 말을 마친 나는 자료 뭉치를 꺼내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건넸다. 민주는 수정이 와서 방해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경찰에 미리 연락해두었다. 경찰관들은 즉시 앞으로 나서서 수정을 제지했다. 수정은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경찰관들에게 끌려갔다. 지우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연단 앞으로 걸어와 나를 향해 깊이 고개 숙여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그때 내가 한순간 정신이 홀려 수정에게 속아 넘어가 너에게 상처를 줬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너의 용서를 바라지는 않아. 그저 네가 앞으로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말을 마친 그는 몸을 돌려 묵묵히 행사장을 떠났다. 현장에서는 올해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나를 인터뷰하러 몰려들었고
지도자들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내가 창업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수호하는 용기가 있다고 칭찬했다. 민주는 내 곁으로 다가와 물 한 병을 건네며 웃었다. 정말 멋지게 말했어. 이제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됐으니 아무도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할 거야. 나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마음속은 더없이 후련했다. 이번에 나는 내 능력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수정과 지훈의 추악한 진실을 완전히 폭로하며 가장 통쾌한 이중복수를 완성한 것이다. 나는 이 순간부터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며 내 미래는 한없이 밝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시상식이 끝난 후 수정은 결혼 중 외에도 타인 재물 편취 등의 행위로 경찰에 의해 법적 처리를 받았다. 결국 그녀는 1년형을 선고받았다. 지우는 은혜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직장도 잃고 한 푼도 없는 신세가 되어 결국 초라하게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타지로 일하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들었다. 반면 나의 사업은 그 시상식 이후 폭발적인 성장을 맞이했다. 언론은 나의 창업 이야기와 진실 폭로 사건을 보도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과일을 알게 되었다. 주물량은 순식간에 몇 배로 늘어났다. 우리 재배 단지도 규모를 확장하여 체리, 딸기뿐만 아니라 포도, 키위 등 새로운 품종도 추가했다. 이는 마을 수백 가구의 농부들이 부자가 되는 데 기여했다. 나 역시 읍내에서 제법 이름 있는 기업가가 되었다. 읍내 지도자들은 나의 프로젝트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우리에게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주었고 더 큰 판매 경로를 연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우리 과일은 온라인에서 불티나게 팔릴 뿐만 아니라 도시의 대형마트와 과일 가게에도 입점했고 심지어 해외로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의 얼굴에 떠오른 웃음과 은행 계좌에 끊임없이 늘어나는 숫자를 보며 내 마음은 성취감으로 가득 찼다. 민주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다. 우리는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부딪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했다. 우리의 감정도 날마다 함께하며 천천히 깊어졌다. 그는 묵묵하고 듬직했으며 책임감이 강했다. 내가 필요로 할 때면 언제나 나타나 나를 말없이 지지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는 나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법이 없었고 그저 행동으로 나를 향한 진심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우리는 가게 일을 마치고 함께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 내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서연아, 네가 예전에 상처받아서 감정에 대해 아주 신중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너를 좋아하고 너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 앞으로의 삶이 순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다시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게 해줄 거야. 내 여자친구가 되어줄래?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는 마침내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해줄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사귀게 된 후 민주는 나에게 더욱 다정해졌다. 그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고 내가 힘들 때면 먼저 나서서 짐을 덜어주었으며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나를 웃게 해주었다. 우리 부모님도 그를 매우 좋아하셨고 늘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씀하셨다. 다시 1년이 흘렀다. 우리의 사업은 안정적으로 발전했고 민주는 화창한 어느 날 오후 내게 프로포즈했다. 그는 거창한 의식을 치르지 않았다. 그저 우리 과일 재배 단지에서 싱싱한 붉은 체리로 커다란 하트를 만들고 손에 반지를 들고 나에게 청혼했다. 그는 말했다. 서연아, 이곳은 우리의 꿈이 시작된 곳이자 우리의 사랑이 자라난 곳이야. 나는 이 반지로 우리의 미래를 묻고 싶어. 우리 함께 이 체리처럼 달콤한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나와 결혼해 줄래?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반지를 받아 손에 끼웠다. 주변의 농부들은 모두 우리를 위해 박수치고 환호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느꼈다. 우리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지지 않았다. 양가 친척들과 마을 주민들만을 초대하여 우리 과일 재배 단지에서 간소하고 따뜻한 예식을 올렸다. 결혼식 당일 햇살은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산과들에 가득한 과일들이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마치 우리를 축복하는 듯했다. 결혼 후의 삶은 평온하고 행복했다. 우리는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고 부모님 곁을 지켰으며 가끔은 여행을 떠나 마음을 풀기도 했다. 민주는 항상 나를 배려하고 아껴주었다. 우리는 거의 얼굴 붉힐 일이 없었다. 가끔 예전 일들이 떠올랐다. 지훈과 수정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 모든 과거는 내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어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해주었다. 한 번은 온라인에서 소식을 보게 되었다. 수정은 출소 후 좋지 않은 평판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전 남편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여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했다. 지우는 타지에서 일하면서도 순탄치 못했고 여전히 귀가 얇은 버릇을 고치지 못해 여러 번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갔으며 계속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불행에 고소해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들은 그때 잘못된 길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결국 자신들의 삶도 망쳐버렸다. 반면 나는 배신과 기만을 겪은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강해지는 것을 선택했고 결국 사업의 성공과 진실한 사랑을 얻었다. 지금의 나는 결혼식 전날 밤 통곡하던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고 강해졌으며 나 자신을 부양할 능력도 있고 다른 사람을 있고 다른 사람을 능력도 있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었다. 나와 민주는 과일 재배단지의 언덕 위에 나란히 서서 산과들에 가득한 탐스러운 과일들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피어오르는 굴뚝 연기가 보이는 마을을 보며 내 마음은 평온함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나의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 점점 더 풍요롭고 달콤해질 것이라는 것을